서울 송파구의 아담한 아파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작은 거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미경의 하루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종이 접기를 함께하며 보내는 평일은 정신없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댁 호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양 평촌에 사는 시댁은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철지난 사고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쉬고 싶다는 말은 시어머니에겐 곧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이었고 남편 이정우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몰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맞춰. 싸우기 싫으면 네가 참고. 그 말 한마디에 미경은 결혼 후 3년 내내 매주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미경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댁 대문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는 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가정부 1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듯 지켜봤고 미경은 틈도 없이 청소기를 밀고 이불을 털고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다 보면 행주랑 속옷은 구분해서 널라니까. 라는 호통이 날아왔고 김치통을 꺼내 헹굴 땐 참살림 한 번 못한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 발톱 좀 깎아줄래?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 그때 미경은 머리카락이 쭈뼛 만큼 굴욕적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손톱깎이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주말이었습니다. 7월에 폭염이 내리쬐던 토요일 오후 찜통 같은 주방에서 땀으로 흠뻑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미경은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맛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았기에 구울 때 간은 물론 뼈 방향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일이 터졌습니다. 생선 한 마리가 유난히 두꺼워 생각보다 익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거칠게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나무 국자를 탁 내려놓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미경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이년이 시간 감각도 없어? 언제 밥을 차릴 건데? 얼음 굶기고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네 아주. 소리와 동시에 미경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화르르 달아오른 얼굴에선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고 입안에선 피맛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아팠던 건 바로 옆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이정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TV 속 홈쇼핑 채널에 멈춰 있었고 미경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더 참혹했습니다. 미경이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고 숨죽인 채 서 있는 걸 보며 그는 마치 길을 막은 사람에게 짜증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맞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엄마도 열받은 거 안 보여? 네가 좀 똑똑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그 말 한마디에 미경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던 의지는 이미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무너졌고 눈물은 뺨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울고 있는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울음을 그치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하던 찰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성큼 다가오더니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됐고! 그만 징징대! 매번 감정 앞세우고 피해자인 척 좀 하지 마. 네가 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어른한테 대들 생각은 말고 그냥 조용히 굴어. 알았어? 그 말에 미경의 몸이 휘청였고 등 뒤로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작은 주방 수증기가 서린 타일 벽에 등을 부딪히며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온 건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가장 차갑게 밀쳐내는 순간, 그 순간 미경은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품어주는 부모도 없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여긴 누가 누구를 먼저 부수느냐가 중요한 적지였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마치 눈앞이 흐려진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어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서 송파구 친정까지 오는 길은 불과 30분이었지만 미경에겐 한 세월처럼 길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울음은 터져 나오려다 꾹 눌렸고 거울에 비친 뺨의 붉은 손자국을 볼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도 무언가 말을 건넬까 망설이다 말았고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조용한 아파트 복도. 미경은 친정집 초인종 앞에 섰지만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엄마 앞에 서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끝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고 박경숙이 문틈 사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미경은 부은 뺨을 감싼 손을 살짝 들더니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한마디에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그대로 마루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끝없는 무력감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딸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경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물에 울지도 함께 끌어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방향을 틀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여전히 곱게 걸려있는 그녀의 군복 상의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옷. 박경숙은 그 상의를 조심스럽게 꺼내 무릎 위에 곱게 펼쳐두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투스타 휘장이 전등빛 아래서 묵직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천천히 매만지며 아주 짧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단단한 손끝으로 숫자 버튼을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삐삐삐. 전화선 너머에서 이정우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박경숙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군인의 톤이었습니다.
이정우, 네 처가 지금 울면서 들어왔다. 내일 오후 2시 장소는 너희 집, 네 부모도 전원 대기시켜. 작전명은 흥징이다. 그 짧은 말에 수학이 너머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고 내려오는 수화기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고 마루에 앉아 흐느끼는 미경의 울음만이 남았습니다. 박경숙은 말없이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강했고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잡았고 그제야 조금 숨이 놓였습니다. 잠시 후 박경숙은 딸을 품에 안은 채 아주 짧게 그러나 모든 것을 뒤바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이제 엄마가 나설게. 전쟁은 지금부터야. 다음 날 정각 오후 2시 경기도 안양 평촌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 평소엔 아이들 자전거 소리와 택배 차량만 오가던 이 골목에 군용차처럼 각진 SUV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 바디에 흙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차량이 정지하자 문이 탁 열리며 군화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박경숙.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 상의 위에 검정 가죽 장갑을 낀 오른손, 군 작전 가방 같은 서류 가방을 든 왼손, 그리고 어깨엔 은은히 빛나는 투스타 휘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듯하게 묶였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고든 자세로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퍽 시댁 대문을 발로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쿵 하고 대문 전체가 울리는 소리에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고 집 안은 마치 폭격이라도 난 듯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김치를 버무리던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춘 채 고개를 들었고 응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들여다보던 사위 이정우는 화면을 떨어뜨릴 만큼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친 채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녀의 매서운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묻자 박경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칼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집은 작전 통제 구역입니다. 그 말에 시댁 거실은 냉장고 문을 연 듯 싸늘해졌고 박경숙은 한 발짝 또 한 발짝 마치 사단장 브리핑에 들어서는 지휘관처럼 정확한 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마이크가 없어도 집 안가득 울릴 만큼 단단했고 말끝 하나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위치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군인의 엄마가 아닌 국가의 투스타로서 이 가정의 비인도적 학대 행위를 신문할 겁니다. 그녀가 지목한 식탁 의자 3개에는 이미 각이 잡혀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지만 기세에 눌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며느리 교육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라는 말이 겨우 입 밖에 나왔지만 박경숙은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단호히 잘랐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군대식으로 뼈에 새기도록. 사위 이정우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얼어붙었고 시아버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어기적거리다가 결국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한쪽
액자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는 벽이 마치 군대 내무반의 훈육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박경숙은 그제야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A4 용지 수십 장과 클립으로 정리된 서류, 그리고 한 장 한 장 정리된 사진과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미경이가 작성한 피해 상황 보고서입니다. 폭행 시점, 가해자 발언, 당시 사진, 의료 기록, 그리고 사위의 모욕적 언행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녹취도 있습니다. 사위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다라고 말하는 대목 아주 선명히 녹음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었고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숨만 내쉬었습니다. 박경숙은 마지막 한 장의 문서를 꺼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공식 항의서입니다. 그 말에 시댁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경숙은 등을 곧게 세운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생선이 늦게 익었다고 뺨을 때려? 남편이라는 작자가 옆에서 그걸 보고도 뭐라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교육이야? 아니면 인격살인 현장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사위 이정우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경숙은 그들의 반응을 잠시 지켜보다 다시 고개를 들며 선포하듯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35년을 복무한 내가 내 딸을 이런 폐급 집구석에 보냈다. 이 말이지? 그녀는 왼손으로 주먹을 꽉 쥐고 식탁 위를 툭 쳤습니다. 그 소리에 물컵이 조금 흔들렸고 시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야. 이건 폐소구야.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바로 보직해임의 징계위원회 회부야. 하지만 너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려 날마다 사람을 부수는 짓을 하고 있더군. 잠시 숨을 골랐던 그녀는 다시 등 뒤로 손을 짚고 자세를 곧게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안은 내가 통제한다. 작전명은 응징이고 대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사위 이정우, 더불어 그동안 침묵으로 묵인한 가족 전원. 그녀의 말은 총소리도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제된 톤과 묵직한 논리는 총성 없는 전투 그 자체였습니다. 박경숙은 마지막으로 가방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식탁 한복판에 꾹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엔 네가 한 말 정확히 녹음돼 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다. 이게 법정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알아? 이정우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경숙은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너희에겐 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미경이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당장 합의 이혼에 응할 거. 둘째, 내가 가진 모든 군 인맥, 언론 네트워크, 사회적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여희를 세상에 폐기물로 낙인 찍는 거. 그녀는 말을 끝내고 식탁에 조용히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하나는 끝이고 다른 하나는 파멸이야. 선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 거실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릴 정도로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긴장이 맴돌았다. 박경숙이 떠난 뒤
시댁에는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전장처럼 깊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그 어느 곳에도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세 식구는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질만 멍하니 반복할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소금국처럼 밍밍한 밥상이 몇 끼마다 오르고 시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며 김치만 물컥 씹었고 시아버지는 혼잣말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투스타는 무슨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러나 정작 무서운 건 그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평촌 이동 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슈퍼 아줌마가 귓속말로 시작했습니다. 저기 박씨네 알지? 그 며느리 친정엄마가 투스타였대. 그러자 미용실에선 금방 이어졌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시댁에서 생선 늦게 구웠다고 뺨을 때렸는데 그걸 친정엄마가 군복 입고 와서 아주 전술 작전하듯 집안을 박살 냈대잖아.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로당, 마트, 동네 카페, 심지어 아파트 게시판 앞까지 투스타한테 박살난 시댁은 하루아침에 동네의 전설 같은 망신 레전드로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이제 명절에 며느리 구경도 못 하겠네. 그러게 말이야.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아무리 시댁이라도 그건 아니지.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야야야, 너 박씨 할머니 손주랑 놀지 마. 걔네 할머니 사람 때린대.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사위 이정우에게도 그대로 덮쳤습니다. 건설회사 과장 직함을 달고 늘 후배들 앞에서 어깨 으쓱이며 남자는 자존심이지를 입에 달고 살던 그. 하지만 회사에서 그의 존재감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보고서를 제출해도 검토는커녕 나중에 봅시다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후배 둘이 쑥덕거렸습니다. 야, 그 과장 알지? 뉴스엔 안 나왔는데 완전 그거잖아. 장모가 별 2개. 응. 근데 자긴 남편이라고 뻐기다가 장모님한테 정리당했다며? 지금 회사에서도 눈칫밥이라더라. 나라도 저 사람이랑 프로젝트 엮이긴 싫을듯. 가장 뼈아팠던 건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부하던 후배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선 이 과장님도 오셨네요? 하고 한 발짝 뒤로 빠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상사는 하루는 이정우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이 과장, 요즘 팀 분위기 알죠? 괜히 바깥 소문이랑 엮이면 회사에도 타격 옵니다. 회사도 이미지가 생명이니까요. 명예롭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우는 서랍 안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라는 글씨를 보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고 결국 묵묵히 사인을 했습니다. 사표를 낸 그날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입사했던 선배조차 그래, 이제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건성으로만 말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저녁 아파트 현관을 여는 순간 마주친 엘리베이터 이웃 아주머니는 눈을 피하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현관을 닫고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체면, 자존심, 권위 모두 박경숙의 작전명 응징 한 방에
날아갔다는 사실만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몇 달 뒤 햇살이 조용히 깔린 오후, 미경은 캐리어 하나와 낡은 상자 몇 개를 들고 조용히 친정집 문을 열었습니다. 박경숙은 평소처럼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거실엔 이삿짐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경이 지낼 오피스텔은 박경숙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알아보고 계약까지 마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너한테 필요한 게 거리야. 엄마는 그 한마디만 던졌고 이혼 서류 역시 이미 법무사와 연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은 미경이 울던 그날 밤 박경숙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작전이었습니다. 짐을 하나씩 풀던 미경은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팔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멍 자국이 거의 다 가셨고 거무스름했던 상처는 옅은 살빛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다 미경은 말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바보 같았지? 그런 집에서 왜 그리 참고 살았을까? 왜 그땐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말엔 후회도 자책도 부끄러움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경숙은 조용히 걸어와 딸의 어깨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손을 들어 미경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토닥토닥.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박경숙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아니야. 그냥 착했던 거지. 그 집안에서 네가 참았던 건 바보라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근데 있지, 이제는 알아야 해. 착하기만 해선 세상이 널 지켜주지 않아. 기억해. 너는 약해서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소중하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존재인 거야. 그 말에 미경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니 이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에 울컥해진 눈물이었습니다. 박경숙은 그런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군복을 입을 땐 수많은 병사들을 보호했고 이제는 단 한 사람 자신의 딸 하나를 온몸으로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 위에서 서로를 안은 채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마치 오래 끌어온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정적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흘렀습니다. 잠시 후 박경숙은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가 움직였으면 끝난 거야. 내가 한번 손봤던 놈은 다시는 감히 이 앞에 못 서. 그건 내가 장담해. 넌 이제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 왜냐면 말이지, 이 뒤엔 대한민국 투스타가 있으니까. 미경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이번 생에서 내가 엄마 딸이라 진심으로 다행이야. 여러분은 박경숙 사단장님의 복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